안녕하세요. 돌아온 반면교사 한교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가 이제 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부터는 미래사회와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미래사회와 기본소득 KBS 시사기획창에서 방송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월급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잘 나와 있었던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 다시 리와인드하는 측면에서 저희 정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죠. 그 미래사회의 변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볼 텐데, 세계 부자 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세계 부자 순위를 보시면 지금 2011년도의 것인데, 당시에는 부자 순위에 유수의 기업들이 나와 있고, 인터넷이나 그런 어떤 정보 관련된 기업이 그렇게 많게 포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빌 게이츠 같은 인물들은 여기 포진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정보 기업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2020년이 되면 그쵸, 아마존의 CEO였던 가 이제 정보통신 기업 1위로서 올라가고요. 빌 게이츠가 2위로 내려갔네요. 빌 게이츠는 물론 뭐 기부를 많이 해서 순위가 내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위에 보시면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랭크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쭉 보시면 인터넷 기업들, 구글 밑에 쭉 보시면 구글도 링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세계 부자 순위에서 정보통신 기술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약질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세계 상위 기업 부자들 2153명이 전체 지구의 그 인구 46억 명보다 더 많은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졌고요. 소득 빈부격차가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은 줄고 소득은 늘어나고 있고요. 네. 보시면 고용이 마이너스 32%, 금융 부분에서, 통신 부분에서 마이너스 24%를 기록했죠. 근데 급여는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급여는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많아졌고,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급여는 금융 쪽에서 117%, 통신 분야에서는 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IT 기업인 아마존의 성장이 두드러지죠. 아마존 기업이 드론으로서 택배를 배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포착이 되는데요. 아마존 기업의 상품 가치, 그리고 그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는 무엇보다도 4차 산업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나의 그 직업을 영위하지 않습니까? 교사면 교사, 아니면 뭐 간호사면 의사면. 근데 미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직업들을, 한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들을 이렇게 영위하면서 직업이 옮겨 다니는 시대라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성원 씨 같은 경우도 영상 제작자, 작가, 칼럼니스트, 행사 기획자, 코미디언, 지망생, 그런 다양한 직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는 다양한 멀티플 잡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직업은 다양한 프리랜서의 시대인데, 그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얘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으로서 한 분야, 한 직업을 정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영위하다 보면 이것 자체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직업의 유동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런 직업을 갖기는 어렵다,
정규직 위주로 지금 현재 급여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복지 시스템이 정규직 위주로 맞춰져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MBC 뉴스데스크에서 맞벌이 부부의 돌봄 서비스가 이제 초등학교에 제공이 되는데 직업을 인증받을 수 없는 경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맞벌이로 인증을 받을 수 없어서 돌봄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추세로서 맞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을 우리가 이제 항상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평등도에서는 뭐 한국과 이렇게 넥 서로 이렇게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실리콘밸리의 불평등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주와 이 실리콘밸리 부분의 기업의 이제 불평등도, 임금의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도를 얘기하는 거죠. 실리콘밸리 지역의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임금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산호세가 69,000달러, 그리고 상하이 20% 연봉 차이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71,000달러였는데 미국 평균은 28,000달러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임금 격차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실리콘밸리의 노숙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캘리포니아 노숙이 15만 명, 16.4%가 증가됐죠. 미국 전체 노숙인이 2.7% 증가한 반면에 16.4%로 아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주택을 사려고 하면 초호화 주택을 사야 된다는 거죠. 490억 원짜리 주택이 즐비하다는 겁니다. 서민들이 이 집을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그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그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고소득 연봉을 받다 보니까 이 실리콘밸리 원룸 가격도 덩달아서 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월세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즐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길거리로 나앉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400만 원.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에서 20년이 넘는 주택 같은데 이 허름한 주택도 24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주택을 사는데 24억 원이다. 서울의 집값도 만만치 않지만 실리콘밸리 정말 대단하죠. 따라서 이 급속한 노숙이 증가하고 있고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서민들은 RV 차량, 그런 차량을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생활하면서 이제 뭐 수도를 이용하거나 전기를 이용할 때는 이런 어떤 이런 것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장소에 가서 이 수도와 전기를 이용하는데 여기에 월 1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제 수도와 전기를 제공받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비싼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불평등도가 높은 사회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도 사실 불안한 사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고소득층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저소득층으로 내려앉게 되면 내가 그만큼 그 고통을 당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경쟁을 유지해야 되고 내가 그 고소득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야 되거든요. 경쟁 사회를. 그래서 저소득층도 고통을 받지만 고소득층도 그만큼 불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끊임없는 경쟁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내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사회가 점점 변화되면서 이 점점 빈부격차가 커져서 사회 약자들, 서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이 서민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유효 수요, 그러니까 물건은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자본 생산품을 소비하고 구매를 해야지 이 생산이 계속 활성화되고 자본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는 사회인데 유효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유효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서민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본소득, 인간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들조차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그가 벌어들인 주식의 50%를 사회에 기부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업자죠. CEO인데 누구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제는 논의해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이제 기본소득 수요가 유도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거죠. 결국은 서민들을 위한다는 게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기업의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표명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미래를 위해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앞당겨진 측면이 있지만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뭐 스위스처럼 매달 3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매달 뭐 1년에 50만 원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이제 이재명 지사도 얘기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매달 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말미암아 시작의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크거든요. 사실 그 선별적 복지를 하려고 하면은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또 그런 비용을 감당함으로써 부자들에게 이러한 기본소득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또 보면 또 모순이 생기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기본소득의 재원을 세금을 통해서 마련해야 되는데 부자들이 증세를 이제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기본소득도 받지 못하고 결국 내가 이 사회에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내가 왜 많은 세금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떨어져 있는 스톡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는데요. 125명의 기본소득을 지급했죠. 그랬더니 월 60만 원을 매달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게을러졌을까요? 일을 하기 싫어하고 난 돈 주니까 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니엘 살라자르라는 스톡턴시 기본소득 수급자인데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있다고 하죠. 빚을 갚고 있고 이 지원금 덕분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전략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역시 기본소득 수급자인데요. 상근직이어서 어렵지 않았지만 저축할 돈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돈으로 앞날을 계획할 수 있고 저축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실험단체인 시드 대표는 조건 없이 이렇게 현금 지원하는 것은 그들이 최선을 다할 거다. 이 사람들이 그냥 놀고 먹을 거다라는 생각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고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믿음에서 이 사회의 기본은 믿음이죠. 믿음으로부터 이러한 기본소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기본소득 2,000명에게 월 70만원 2년간 지급한 실험을 핀란드 하이키 교수와 국내 교수진인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2,000명에게 월 70만원을 2년간 지급했다는 겁니다. 560유로에 해당되는 돈이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게을러지지 않았다고 하이키 교수는 얘기합니다. 기본소득 수급자는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신뢰를 받고 있구나, 공동체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지원해주는구나 이렇게 어떤 신뢰감,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또한 더 큰 행복을 느꼈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인간이 누려야 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는 데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또한 기본소득을 조건으로 해서 취업센터와 계속 연락을 해야 했는데 굳이 뭐 취업할 필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년 동안 그 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노력을 많이 했다. 취업을 더 많이 시도했다는 거죠. 그만큼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거나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퍼시픽대 경제학과 교수 사밀라 교수는 기본소득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 100대 기업 상위 30%, 하위 30%의 월급 차이, 지금 2020년도를 기준해서 보고 있는데요. 상위 30%의 월급 차이는 6,600만 원이고 하위 30%는 3,600만 원. 그래서 그 격차가 2배 정도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로봇 도입률은 세계 2위인데요. 그렇게 되면 점점 인간을 대체해서 로봇이 생산을 대체하기 때문에 점점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누려야 될 그런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싱가포르가 1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가사노동인데요. 가사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뭐 주부들, 저도 이제
방학 때나 이럴 때 이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가사 노동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무급으로 우리가 월급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돈을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360조 7천억 원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게 통계청 2014년도 기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일의 방식도 월급의 지급 방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조세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야 되겠죠. 어쨌든 미래 사회는 스스로 직업을 창조해 나가는 시대고, 국가가 일정하게 돈으로 구성원 들에게 그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하나의 직업을 갖는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여러 가지 직업을 평생에 걸쳐서 영위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 직업을 이직하거나 또는 새로운 창조적인 직업을 하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안정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 창조적인 것에 투자하는 시간을 국가가 보존해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소득이 일단은 이제 막 국가가 무상으로 막 제공해야 되는 돈이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죠. 기본소득을 제공해서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사회의 다양성, 그렇죠. 아까 다양한 직업들을 영위할 수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창의적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것에는 이 직업의 임금의 안정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그 다양성이 있는 자본주의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과연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물론 선별적 복지도 필요하고 지금의 복지제도도 유지돼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겠죠. 근데 선별적 복지라는 것의 최대 단점은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는 직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쵸.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 근로의욕을 계속 열정적으로 일해야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심사와 증명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이 비용을 다 대불해서 얘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다 판별해야 되는데, 하도에 정말 작은 격차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탈락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적 복지 한계를 얘기하는데 5인 가족 최저 생계비 기준, 최저 기준 245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245만 원이 이하가 되면 최저 5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지급을 받는데, 이제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3등이 가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집도 차도 없고 오로지 이제 월급으로 남편이 받는 250만 원을 가지고만 생활하고 있는 가정인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지국가도 지금 선별적 복지제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이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구조 자체가 4차 산업시대, 미래 사회에는 점점 더 기본적으로 선별적 복지제도가 작동하기에는 어려운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례일지도 모르겠는데, 기본소득제 도입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반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 5일 근무제가 처음에 도입됐던 시기에도 그때 당시도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경제가 무너진다, 5일 일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가 지탱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 5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삶으로 오히려 여가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거나 그렇게 새로운 전환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본소득제도 그러한 생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방향과 목적이 먼저라는 거죠. 기본소득은 결국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삶, 기본적인 인권,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기본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전제하기보다 우리가 돈이 없다, 우리 어디서 기본소득을 하느냐, 이것보다는 사실은 왜 이 기본소득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원으로서는 지금 사회에서, 미래 사회에서, 현재 사회에서 이제 전환되고 있는 사회 과정에서도 디지털세, 이제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들을 디지털세를 신설하거나, 또 다른 경우는 환경 문제를,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서 환경 생태세를 신설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봤던 그 5인 가족 최저임금 245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삼동이 가정 전업주부인 최진은 씨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 터치하고 바라보는 행복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신할 수 없다. 그렇죠. 아무리 미래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해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행복감,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따뜻한 숨결, 온기,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생태학자죠. 세재선 교수,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신데요. 이런 시대는 없었다. 지금 이런 시대는 없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시대와 전혀 다를 것이다. 이제는 조금씩 일하고 즐기면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죠. 다양한 직업을 영위해야 될 시대에 창의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고 일반적인 어떤 노동력은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에서 우리의 인간의 직업을 잃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새로운 직업 찾아낼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계가 일하고 인간은 그 이득을 나누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 이게 지금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 기본소득제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기본소득제가 필요하고 이 사회에서 이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주시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더 좋은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